한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은 고전 속 비극적인 주인공을 꼽으라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자신의 이름보다는 죄수번호로 더 많이 불렸던 장발장.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밤의 인문학 고전 시리즈, 오늘은 바로 이 레미제라블, 그 안타까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레미제라블 안 보신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한때 또 영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그랬었잖아요. 네, 영화와 뮤지컬을 많이 보셨을 거고, 예. 이제 소설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축약본으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보셨다면.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뮤지컬이었고, 네. 그래서 영화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이 민중의 노래 같은 명곡을 막 흥얼거리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 이 레미제라블은 또 프랑스 문학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어떤 왜 소설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예. 아무리 장편 소설도 이제 주인공의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기 마련인데, 이 레미제라블의 매력은 매력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개념으로 치면 대하 소설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이 아니라 팡틴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고, 또 코제트도 한 명의 주인공이고, 또 코제트와 사랑에 빠지는 마리우스도 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연과 조연의 구분을 좀 뛰어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계급이든 어떤 남녀노소든 그 안에 레미제라블 안에 나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요. 뭐 성격이든 위치든 나이든. 우리 드라마 얘기할 때 캐릭터가 다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네. 각각의 독특한 캐릭터와 독특한 서사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뭐랄까 스토리가 커지고.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대하다고 해야 되겠죠. 스펙타클이 그런 느낌을 있고 받게 되잖아요. 예,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자체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830년 혁명이 사실 딱 그 가운데 있잖아요. 작품의 한가운데. 예. 1830년 혁명은 사실 외국 사람들은 1830년 혁명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하면 1789년만 예, 생각하니까. 프랑스 혁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아닌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부르주아지에 맞서서 그러니까 귀족만이 아니라 부르주아들에게 맞서서 싸운 혁명이었기 때문에 부르주아는 사실은 그 레미제라블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원작 소설에서 네. 부르주아지를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단순히 국민 속에서 만족해하는 일부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자본가라는 그렇죠. 거죠. 네. 부르주아란 이제 겨우 의자에 걸터 앉을 여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의자는 사회 계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성급히 편안해지려는 생각 때문에 그 의자를 안 뺏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의자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래서 왜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으로 갑자기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르주아는 그래서 더더욱 악랄하게 더더욱 필사적으로 부를 지키고 어떤 자신의 불안한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더 뭐랄까요? 훨씬 더 빨리 보수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당시에 포착한다는 게 빅토르 위고의 엄청난 통찰이 아닐까. 지금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서구 유럽 사회 얘기하면은 네. 뭐 성직자, 귀족, 뭐 이제 뭐 일반 평민이나 노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 구분이 계속 수백 년 그 이상의 시기 동안 있어 왔는데 네.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한꺼번에 버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본가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 네.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계급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기존 계급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족들도 위협하고 평민들도 위협하는 양쪽을 위협하는 계급이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자본가 부르주아 하면은 그냥
그냥 부자인 사람들. 예, 그래서 약간 금수저 이런 말로 대신 내기도 하고 이게 좀 겹쳐 있어요. 이게 딱 정확한 계급이라기보다는 네. 부르주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막연하게 부자를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절대로 귀족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귀족들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귀족들은 오랫동안 그 계급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예, 땅과 계급을 그쵸.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주아는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그 찰나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연직물이나 어떤 새롭게 시작되는 공장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의 어떤 이점을 최초로 누렸기 때문에 정말 무주공산에 깃발을 꽂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재빨리 부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소설들에서 이제 그런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반감, 그들의 정말 고약한 자린고비보다 더 무서운 그런 부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보바리 부인에서도 보면 보바리 부인을 파멸시킨 사람이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끊임없이 보바리 부인을 화려한 물건들로 온갖 명품들을 보여주면서 보바리 부인의 어떤 사치심, 허영심을 자극해서 완전히 파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판적인,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에 미쳐서 완전히 어떤 윤리도 그렇죠. 없어지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이 민중, 1830년 혁명의 그 민중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민중의 중심에 장발장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장발장은 2개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예, 가장 낮은 계급도 해봤고, 네. 이제 시장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양가적, 뭐랄까, 매력적인 거예요. 가장 낮은 비참한, 레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사람들에서 정말 비참한 사람들조차 무시하는 더 비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장발장은. 그래서 여관에서도 잘 수가 없었어요. 돈을 내도. 왜냐하면 죄수라는 이유로. 19년 동안 빵 하나 훔친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5년 살고 나왔을 텐데, 이 사람이 정의감, 의협심, 막 그리고 억울함, 분노,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만 네. 탈옥을 한 거죠. 탈옥을 하다가 5년의 형벌이 빵 하나 훔쳤는데 5년도 너무하죠. 그것도 가난해서 그런 건데, 배고파서 조카들 빵을 주려고 한 건데, 그 5년이 이제 19년으로 불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발장의 이름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죄수번호로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낙인 찍힌 삶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발장이 이렇게 완전히 정말 개과천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혁명적인 그런 어떤 인성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게 바로 미리엘 주교님을 만나면서 신부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빅토르 위고의 세계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어떤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을 때, 무한한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고, 어쩌면 그 변화는 그 사람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가장 소중한 선의,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수많은 나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숨겨져 있다가 누군가 작은 사랑의 가능성 하나를 보여주면 그 사랑의 가능성이 정말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장발장이 귀족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정말 그런 게 전혀 없고, 어떤 요소도 장발장에게 사실 특별하고 좋은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네. 딱 하나, 힘이 센 거. 힘이 센 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장발장의 유일한 비범함이었는데, 그 힘이 센 모습이 이제 장발장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었던 거예요. 어떤 당시에는 기계 같은 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차 사고 같은 게 많이 났잖아요. 네. 마차 사고가 나면 그 마차에 깔려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장발장이 이제 사람들을 그 마차를 들어 올려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 괴력으로 그 마차를 들어 올려서 이제 사람을 구해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일종의 영웅이죠. 시민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히어로 무비 이런 것들을 보면 초능력을 쓰잖아요. 그런데 장발장은 보통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중에도 왜 그런 다른 사람 한 2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가끔가다 그런 정말 장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잖아요. 초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리얼리티 속에서 귀족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힘이 좀 센 것뿐이었는데, 그걸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더 쉽게 사람을 죽일
즐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가지 않고 정말 감옥에 나와서 이제 내 인생은 이거보다 더 내리막길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빵 하나를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그 미리엘 주교님의 사랑 때문에 장발장이 변화하게 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혁명의 주체로 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근데 이 소설 자체로 봤을 때도 재밌지만 또 뮤지컬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미제라블만큼 모든 곡이 다 좋은 곡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은 뭐 이제 타이틀곡 한두 곡이 유명하고 나머지 곡들은 약간 변주 같기도 하고 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그 곡을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외운 게 아닌데 어디서 다 들렸던 거예요. 그동안 조금씩 뭐 코제트의 테마도 유명하고 팡틴이 죽어가면서 막 애절하게 부르던 그런 약간 오페라의 아리아 같은 그런 비극적인 비장미를 연출하는 그런 장면들도 너무 아름답고 세상이 나에게는 정말 예전에는 내가 예쁘고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정말 가난해지고 그 무엇도 팔 수가 없어서 아무도 나를 사주지 않아서 몸을 팔게 된 그 팡틴의 그 애절하고 막 처절한 그 모습을 노래로 부를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듣잖아요. 예, 그래서 앤 해서웨이가 그 영화이자 뮤지컬인 그 작품에서 이제 그 노래 때문에 아무래도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불렀고 그 팡틴의 처절함을 노래 한 곡에 그냥 다 담은 거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팡틴의 그 처절한 인생 스토리가 거의 뭐 수백 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의 그 얘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소설로 읽으면. 네. 그런데 소설로 읽지 않아도 그걸 한 장면에 3분 안에 4분 안에 압축해야 되니까 뮤지컬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굽이굽이 사연이 막 정말 한설인 그런 팡틴의 이야기를 노래 한 곡으로 압축하는.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유일하게 정말 사실은 한 권의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서 보통은 정말 반 이상이 생략이 돼요. 오만과 편견도 영화가 너무 아쉬운 건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깎여나가요. 그래서 정말 하찮은 대사가 하나도 없는 작품인데 반 이상이 깎여나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런데 레미제라블은 그 뮤지컬의 효과가 음악은 어떤 감정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이나 전쟁에서 미술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음악은 없었던 적이 없대요. 음악이 없으면 군대는 안 움직이고 음악이 없으면 청중은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이만했던 감정을 정말 이만하게 불리는 그런 어떤 확장과 공명과 울림의 떨림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레미제라블을 보고 있으면 이 소설이라는 것, 이야기라는 것을 줄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음악의 효과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각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저마다의 개성과 저마다의 처절함과 애절함을 노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정말 그래서 뮤지컬 배우라면 레미제라블은 정말 꼭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뮤지컬 배우라면 정말 레미제라블을 안 하면은 정말 통과 의례를 못 거친 어른처럼 느껴지겠다. 너무 좋으니까요. 예. 작가님 너무 지금 신나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느껴져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끼어들면서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레미제라블을 보고 비슷한 감동이나 이런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청취자 김수기님께서 뮤지컬이든 영화든 원작을 읽고 시대적 배경을 알면 왜 명작인지 알게 되더군요. 네. 감동 이상의 것을. 네.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지금 레미제라블 스토리하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뮤지컬 얘기까지 갔는데요. 네. 우리가 작품을 하나를 소화할 때 사실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때 그 방식으로 내가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난 이렇게 이렇게 좁은 폭으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역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워낙에 작품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뮤지컬에서도 생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또 읽어보고 또 뮤지컬도 보고 뮤지컬과 영화도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작품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작품이 잘 만들어졌을 때는 증폭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작품이 좀 그 원작을 리메이크한 게 원작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배우들이 연기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무대 세트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게 비난받기 딱 좋거든요. 평이 쏟아지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 가서 되게 놀랐던 게 레미제라블은 매일 해요.
늘 예, 레미제라블은 뭐 10년씩 하고 그러잖아요. 매일 공연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고 이게 영국의 저력이구나. 영국이 참 비판받을 짓도 많이 하지만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막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또 차별도 많고 그런데 또 영국이 문화를 지켜가는 방식을 보면 이 영국 박물관들이 그래도 이 박물관의 입장료를 가장 덜 받아요. 무료가 많아요. 무료가 제일 많고 그냥 당신이 내고 싶으면 기부금을 조금씩 내라. 3파운드 정도 내라. 이렇게 그냥 권고만 있을 뿐 정말 유럽의 박물관들이 점점 비싸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네덜란드의 고흐 박물관은 제가 4번인가 가봤는데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은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관광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인류의 문화유산을 어떤 자기 나라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탈리아가 대표적이죠. 이탈리아는 시티 텍스를 따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뭔가 네. 또 일본도 역시 맞아요. 그렇잖아요. 세금을 또 받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가 방세를 냈는데 거기다가 또 하루에 그것도 하루마다 시티 텍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점점 여행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떨 때는 과한 거 아닌가. 팁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분도 계시네요. 청취자분 가운데. 레미제라블 영화 촬영지 가셨던 모양이에요. 예, 너무 좋으셨겠다. 9718님 촬영한 곳 가봤는데 네. 좀 실망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건 촬영을 잘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경우는 세트가 항상 있잖아요. 예, 그 세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답답한 대신에 뮤지컬 저도 무대를 보니까 엄청나게 약간 변신 기기 같아요. 그래서 막이 바뀔 때마다 그 신이 바뀔 때마다 무대들이 막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신기하죠,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뮤지컬이나 그런 오페라들의 특징은 무대 장치와 무대 배경, 조명, 의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1년 내내 공연을 하니까 1년 내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훌륭한 공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보고 싶은 사람만 전 세계에서 보러 오니까요. 그렇죠.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네.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이럴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빅토르 위고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되게 뛰어난 작가이고 정말 대단한 정치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노틀담의 굽지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을 만들었죠. 유명한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많은 세계를 이렇게 많은 세계관을 표현할 수가 있지? 놀라울 때가 또 많고 그리고 장편을 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문장이 좀 덜 잘 쓸 때도 있을 것 같고 이럴 텐데 문장이 다 너무 좋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천재도 천재지만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초인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문학인들 중에서 팡테옹에 묻힌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국립현충원 같은 곳이잖아요. 국립현충원보다 더 기준이 높죠. 왜냐하면 모든 학계의 모든 역사계의 그리고 모든 사회 지도층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팡테옹에 묻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업적을 가져야 돼요. 팡테옹에 묻히기까지 한 100년 정도 그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끝난 사람만 팡테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좀 엄격한 심사를 하는데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 자체가 또 빅토르 위고를 너무 사랑하고 어떤 정파적 이익을 뛰어넘어서 빅토르 위고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팡테옹에 가보니까 그 작가들이 이렇게 서로 가보셨어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르 디마하고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무덤에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무덤에서 나와서 밤마다 이렇게 대화하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막 잔소리하고 이럴 것 같은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에밀 졸라하고 빅토르 위고하고 알렉산드르 디마가 한 방에 누워 있어요. 놀랍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프랑스 여행을 하다 보면 무덤 여행이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랄까요? 그 나라의 문학이든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든
그 정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만 딱 모아놓으니까. 그렇죠. 예. 그 빵태웅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네.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기도 하고 네. 일종의 국가의 자존심 같은 곳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빵태웅도 대단하지만 파리에는 그런 급의 무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빵태웅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데 파리에는 뭐 몽파르나스 묘지도 있고 거기에는 모파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위대한 문인들이나 예술가나 뭐 또 드가의 무덤도 파리에 있거든요. 네. 이런 데를 이렇게 계속 하나씩 찾다 보면 뭐야 이렇게 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파리에서 죽는 게 그때는 유행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모여 살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어쩌면 레미제라블의 진짜 주인공은 파리가 아닐까. 예, 파리 자체를 보여주는 파리의 그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발장은 그 비천한 계급에서 시장까지 올라갔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나쁜 짓도 했다가 정말 참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주기도 했다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장이 돼서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그것은 좀 약간 세속적인 기준이고 장발장이 정말 위대했던 것은 자기보다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나중에 잘못했던 걸 자기가 죄수였던 걸 딸에게 고백하는 거 코제트에게 고백하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추악함과 아름다움의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음악도 너무 좋죠. 레미제라블은. 예. 9718님께서 교수님 네. 강의 듣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니에요. 저 작가예요. 레미제라블을 파헤친 알매 확장. 네. 이 시간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또 문자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한때 레미제라블 영화 개봉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시대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서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때 이게 어떤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준 것 같아요. 예, 위로를 그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화 제작사가 놀랐대요. 한국에서 너무 흥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유가 있었죠.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대 배경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혁명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한번 좀 소설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까? 네,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0배쯤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뮤지컬도 좋지만. 네. 네. 한밤의 문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